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10억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버렸을 때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대신 증명하기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75입니다. 서울 강북구 작은 빌라 3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3년 동안 투병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간병인이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약 챙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남편은 말기에 의식도 없었습니다. 제 얼굴도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아내니까요. 남편이 숨을 거두던 날 병실에 있던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엄마 회사 일이 급해서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멈춰가는 심장을. 남편이 떠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회사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병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장례식 3일 동안만 왔습니다.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메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딸은 하품을 참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발인 준비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하겠지. 나도 피곤하네. 발인을 마치고 화장터에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됐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겼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작은 상자에 들어갈 수 있다니. 납골당에 남편을 모셨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 가요. 저희도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각자 살기 바빠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응? 아빠 장례도 끝났고 이제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편하게 사세요. 그래. 딸도 차에서 내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딸은 원래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저한테만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 네. 아들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봤습니다. 멀어지는 빨간 테일램프를 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슬리퍼를 봤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소파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본 뉴스 채널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핸드폰을 봤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받은 조문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남편 회사 동료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서도 딸한테서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받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국, 나물, 김치. 저는 국을 한 그릇 덜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딩동. 전자레인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국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후 첫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술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국그릇 하나. 혼자 쓴 그릇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 잘 들어가셨어요? 그런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겠지. 장례식 3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아니, 허전한 게 아니라 아팠습니다. 누가 쑤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과 50년을 함께 누웠던 침대였습니다. 이제 혼자 눕는 침대였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빈 공간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저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엔 이제 저 혼자라는 것을, 아무도 제게 전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제가 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8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니면 친척일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아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집에 가서 아빠 유품 정리 좀 하려고요.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유품 정리. 그래, 해야겠죠. 남편 물건들을 정리해야죠. 그래, 와. 네, 그럼 10시쯤 갈게요. 누나도 같이 갈 거예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한 장, 우유 한 잔.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올 테니까 집을 깨끗이 해야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닦고 소파 쿠션을 털었습니다. 남편 유품이 있는 방도 열었습니다. 남편 방에는 옷장이 있었습니다. 양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닐 때 입었던 양복들. 이제는 입을 사람이 없는 옷들. 저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정리하면 되니까. 10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들어와. 네. 아들과 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아빠 유품 정리. 그래. 우리는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들은 기부하면 되겠네요. 응. 엄마, 아빠 시계는 어디 있어요? 서랍에 있을 거야. 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시계가 나왔습니다.
롤렉스였습니다. 30년 전에 산 거였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할 때 회사에서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얼마 하려나?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중고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글쎄, 한 500만 원. 그 정도면 괜찮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유품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통장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통장? 네. 정리해야 하잖아요. 명예 변경이나 해지 같은 거. 아, 그래. 책상 서랍에 있어. 아들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통장이 나왔습니다. 두 개였습니다. 연금 통장과 예금 통장. 아들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연금 통장은 1,200만 원 남았네요. 예금 통장은 800만 원. 그래. 합쳐서 2천만 원이네요. 이거 엄마 드릴게요. 응. 아들이 통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 통장은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궁금한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냥요. 엄마 혼자 사시잖아요. 생활비 걱정돼서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이 드시면 병원비도 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 시계, 책, 서류. 남편이 평생 모은 것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점심 먹고 갈래?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나가서 먹을게요. 그래. 네. 엄마도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아들과 딸이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갈게요. 응.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은 상자들을 봤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담긴 상자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정리했네. 유품만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정리한 겁니다. 엄마, 우린 각자 살기 바빠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연락이 올까요? 엄마, 잘 계세요 같은 문자라도.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를 버렸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한테서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30초 통화였습니다. 딸한테서는 문자가 한 번 왔습니다. 엄마, 건강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고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통장을 정리하러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해지하려고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김정숙님 맞으시죠? 네. 통장 잔액이 2천만 원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다른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업무는 없으세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저는 ATM으로 갔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잔액 10억 2,745만 원. 10억 2,745만 원.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 돈. 아무도 모르는 돈. 남편도 몰랐고 아이들도 모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때로는 5,000원씩, 때로는 10만 원씩. 남편은 몰랐습니다. 저한테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꼈습니다. 장을 볼 때 할인 제품만 샀습니다. 옷은 세일할 때만 샀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무도 모르는 통장. 왜 모았냐고요? 처음엔 그냥 모았습니다. 불안해서요. 남편이 언젠가 아프면 어쩌나. 아이들이 학비가 부족하면 어쩌나. 그런 불안감에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제 자유였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어디 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정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피곤해요. 말하면 그래도 밥은 해야지 했습니다. 엄마, 좀 쉬고 싶어요. 말하면 엄마가 쉬면 누가 해 했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쉴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돈은 제가 선택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아껴서 절약해서 숨겨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요. ATM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비밀 통장.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1989년 1월 15일 첫 입금 1만 원. 1989년 2월 20일 입금 5만 원. 1989년 3월 10일 입금 3만 원. 쭉 이어집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 10억이 넘는 돈.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아이들한테 줄까? 아들한테 5억, 딸한테 5억. 그럼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엄마 고마워요. 하며 안아줄까요? 아니요. 아이들은 그냥 받을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을 겁니다. 엄마가 모은 거 우리 줄 거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제 돈입니다. 아이들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여행, 취미, 봉사?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선택해서 쓸 겁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못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미끄러웠습니다. 눈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엉덩이가 먼저 닿았습니다. 그 다음 머리가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남자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줌마,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머리 부딪히셨잖아요. 119 불러드릴게요. 네.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엉덩이랑 머리를.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해 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CT도 찍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어요. 근데 머리를 3개 부딪히셔서 경과를 봐야 해요. 하루 정도 입원하셔야겠어요. 입원이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보호자요? 네. 혹시 모를 상황에 연락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칸을 봤습니다. 빈 칸이었습니다. 누구를 적어야 할까요? 아들, 딸.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면 올까요?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딸은요? 전화를 받기나 할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없어요. 네. 보호자가 없으세요? 네.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비워두셔도 돼요.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봤습니다. 제 인생 같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들. 간병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호출벨 누르세요. 네.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응, 고마워. 딸이 어머니한테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도 딸이 있는데, 저한테도 아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여기 없을까요?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10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많이 다치셨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올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이야. 근데 괜찮아. 하루 입원하고 나올 거야.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오늘 회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못 온다고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저보다 중요하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약해집니다. 저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서 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밤새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구나. 혼자 아프고, 혼자 낫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기대하면 실망만 하니까. 기대하면 더 아프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했습니다. 혼자서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집에 왔어.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마음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하고 집안일하고 산책 나가고 책 읽고 잠들고 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엄마, 설날이 다음 주인데 우리 집에서 보내실래요? 아니, 괜찮아. 괜찮긴요. 명절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엄마, 그래도 나 괜찮다고. 너희끼리 지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올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음식 장만하고 집 청소하고 세뱃돈 준비하고.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혼자 조용히 지낼 겁니다. 설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떡국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떡국이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드려요. 그리고 송금 알림이 왔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배돈 10만 원. 75세 어머니한테 10만 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 딸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떡국 먹고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라는 기대를. 기대는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 기다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비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억 2,745만 원.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아이들한테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 했을까? 여행? 취미? 기부? 아니면 다른 뭔가?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주지 않을 겁니다. 3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서요. 벚꽃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함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혼자 산지 5년 됐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박영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본다고 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바쁘잖아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저도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얼마나 자주 보세요? 거의 안 봐요. 그래요? 저랑 비슷하네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여기 자주 나와요. 네, 저도요. 그럼 같이 산책해요. 좋아요. 그 후로 저는 영희 할머니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공원에서 만나 산책했습니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공감해줬습니다.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자녀분들이 재산 이야기 꺼낸 적 있어요? 재산이요? 네.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정숙 씨는 재산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니까. 좀 있어요. 얼마나요? 10억 정도요. 헉, 많으시네요. 비밀이에요. 아이들도 몰라요. 아이들이 몰라요? 네. 제가 혼자 모은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이들한테 주실 거예요? 아니요. 안 줄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줄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식이라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시험해 보면 어떨까? 아이들이 정말 재산 때문에 저한테 오는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끼를 던질 계획을요. 일주일 후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엄마가 집 정리하려고 해. 네. 무슨 소리예요? 나이도 많고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려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돈은요? 그건 나중에 생각할게. 엄마, 그런데 엄마 집 팔면 얼마나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 팔면 얼마나 받느냐고요? 집 정리한다는데 걱정은 안 하고 돈부터 물어보는 아들. 한 5억 정도 될 거야. 5억이요? 맞네요. 그래. 엄마,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우리한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끊으셨어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집 정리하신다고? 응. 왜요? 갑자기? 나이도 많고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 엄마, 근데 집 팔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딸도 돈이 궁금한 겁니다. 아직 생각 안 했어. 엄마, 우리한테 미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거든요. 생각해 볼게. 네, 엄마. 꼭 생각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안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물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돈 때문에 저한테 관심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엄마 집 정리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누나도 같이 갈 거예요. 오후 2시에 아들과 딸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몇 달 만일까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엄마, 집 정리 시작하셨어요? 아직.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과 딸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열어보고. 엄마, 통장은 어디 있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정리해야 하잖아요. 통장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하려고요. 책상 서랍에 있어. 아들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통장과 제 통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비밀 통장은 없었습니다. 그건 다른 곳에 숨겨뒀으니까요. 아들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 통장 잔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래. 다른 통장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엄마가 모은 돈은요? 없어. 남편 병원비 쓰고 장례비 쓰고 하니까 다 없어졌어.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집 팔아서 받는 5억이 전부예요? 응. 그걸로 작은 집 사시면 얼마나 남아요? 2억 정도? 2억. 아들과 딸이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이 교환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2억으로 뭐 하실 거예요? 생활비로 쓸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병원비도 들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거면 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뭐? 2억 있으면 우리한테 1억씩 주시고 엄마는 남은 집 매매금이랑 연금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너희한테 1억씩. 네. 저희도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하느라 힘들거든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제 돈을 달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꼭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알았어. 아들과 딸이 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원했습니다. 제 2억을 나눠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남은 집 매매금과 연금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뭘로 보는지. 돈으로 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돈으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제 마지막 복수를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비밀 통장을 들고요. 10억 2,745만 원.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 전부 제 이름으로 된 다른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 통장은 해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돈을 옮기고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은행 금고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전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자녀분들이 항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 돈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렇긴 하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한 수를요. 일주일 후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엄마 왜요? 이 밤에.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져. 엄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헐떡이는 척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혼자는. 엄마, 지금 119 부르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아졌어. 진짜요? 숨 쉬어지세요? 응.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숨이 좀 안 쉬어졌던 거야. 아들과 딸이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응.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혹시 이번 일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생각? 네. 만약 엄마가 정말 위독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뭘 정리하라는 거야? 재산이요. 유언장 같은 거요. 유언장. 네. 만약을 대비해서요.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 우리한테 얼마 남기실 건지도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제가 위독하다고 전화했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 걱정을 하는 아이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엄마, 근데 진짜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으세요? 저번에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던데. 그게 전부야. 정말요? 다른 숨긴 돈 없으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숨긴 돈이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나한테서 받을 생각하지 마. 나도 살아야 해. 아들과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그대로야. 나도 내 돈 필요해. 너희 줄 생각 없어. 엄마, 우리 자식인데. 자식이면 뭐해? 엄마 아플 때 옆에 있지도 않았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밤늦게 왔잖아요. 위독하다고 했으니까 온 거잖아.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그건 나 병원 입원했을 때 왔어.
안 왔잖아. 회사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바빴어요. 나도 알아. 근데 너희가 바빴던 만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 나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나. 아들과 딸이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숨긴 돈 없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정리했어. 정리했다고요? 어떻게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복도에서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돈 정리했대.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겠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죽고 나서요. 제 유언장을 보고 나서요.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제가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자식들이 아니라 사회에 기부했다는 것을. 그게 제 복수입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몇 번 더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돈 없으세요? 응, 없어. 믿기지가 않는데. 믿든 말든 알아서 해. 아이들은 결국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 나 유언장 썼어. 정말요? 자녀들한테 다 주기로 하셨어요? 아니,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헉, 정말요? 응. 아이들이 날 버렸으니까 나도 아이들 기대를 버린 거야. 영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줄 필요 없죠. 그렇지.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의 기대를 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복수입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혼자 살 겁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돈을 사회에 돌려줄 겁니다. 아이들은 제 유언장을 보고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저는 없을 테니까요. 그게 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사랑은 안 해도 최소한 존중은 해야 한다. 저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작은 빌라 3층에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잠듭니다. 매일 같은 일상입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은요.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기다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아들과 딸은 가끔 전화합니다. 명절 때, 제 생일 때. 엄마 건강하세요. 짧은 통화입니다. 저도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희도. 제 통장에는 여전히 1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도 모릅니다.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공개될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알게 되겠죠. 엄마가 부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자기들한테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게 제 복수입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75년을 살아서 처음 느끼는 자유구나. 벚꽃이 또 피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원을 산책합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택했으니까요. 이 삶을요. 이 자유를요. 그리고 이게 제 인생입니다.
김정숙의 인생. 75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인생입니다.